그래서 지금 잠깐 50쪽에 1번 좀 풀어보실? 자, 그냥 빨리 해볼게요. 뭐 뒤에서 뭐 열심히 답을 맞춰보는 것 같으니까. 자,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얘들아? 마지막 껍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잠깐 우리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수를 표현하는 게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표현이랑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둘 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는 뜻은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18쪽. 마지막 거 8개면. 맞아요. 우리가 18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외곽 전자는 8개가 나오는 거고 원자과 전자는 0개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1쪽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 하나, 원자과 전자 하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2쪽 같은 경우는 2개, 3족, 13족 3개, 3개, 14족 4개, 4개, 15족 5개, 5개 이렇게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몇 개가 있냐라는 걸 표시하는 건 맞는데 좀 정확하게 얘기해보면 최외곽 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진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냐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는 그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냐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우리 18쪽은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반응을 주고도 안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응을 절대 안 하는 애들이라서 그냥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항상 0으로 봐주면 되는, 그러니까 18쪽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냥 18쪽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요 최외곽 전자라고 하든 원자과 전자라고 하든 그냥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몇 개야 라는 걸 질문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원자과 전자수랑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B한테 몇 개고 A가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A는 몇 개? 그렇죠. A는 수소니까 전자 하나고 그리고 그냥 그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거니까 한 개 끝나면 될 거고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치? B는 뭔지 몰라도 16쪽이면 원자과 전자수 6개야.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돼요. 아니면 B를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 2주기 16쪽이면 누굽니까? 황. 3주기 16쪽이고 걔는 산소지 산소. 그래서 B가 세보면 산소란 말이야. 우리가 주기율표 그려놓고 주기율표랑 비교해보면 B가 산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다. 8번이니까 뭐 그려가지고 가장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6개 뭐 이런 식으로 따져봐도 되고. 근데 엄연히 그냥 족 보고 바로 원자과 전자수 따지는 게 익숙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16쪽이면 6개, 17쪽이면 7개, 18쪽이면 0개, 2쪽이면 2개, 13쪽이면 3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훨씬 편하게 되어야 해요. 그다음 니은 원자과 전자의 유효핵 전하 이거 뭐였어? 유효핵 전하가 무슨 뜻이었어? 유효핵 전하가 무슨 뜻? 그렇죠. 유효한 핵전행 그러니까 뭐야? 실제 핵 전하 중에서 방해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해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를 뺀 만큼이 유효핵 전하량이 되는 거였었던 거지. 근데 D랑 C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D랑 C는 같은 껍질이잖아요. D랑 C는 둘 다 3주기 원소란 말이야. 그쵸? 맞아? 그치? 그러니까 C 같은 경우는 껍질 수가 3개고 D도 껍질 수가 3개니까 가려막기 효과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핵 전하량이 D가 더 클 거고 그럼 유효핵 전하량도 D가 더 크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맞냐고? 네, 그 다음 디귿 금속 누구? C 혼자만 금속이죠. 이건 그냥 주기율표 그려놓고 비교해가면서 하면 되는 거잖아. A는 수소니까 금속은 아니잖아. 비금속이란 말이야. 알겠나? 그럼 6번 봅시다. 6번도 잠깐 시간 들여 볼 테니까 고민을 좀 해보시겠어요? 같이 볼게요 그냥. 자, 여러분 반지름을 따지는 거, 반지름을 결정하는 게 뭐랑 뭐였어요? 조기랑 주기. 뭐 조개랑 죽이긴 한데 그렇게보다는 진짜 더 빨려.
그러니까 껍질수랑 전화량. 그쵸? 우리 반지름을 결정하는 건 껍질수랑 핵전하량이란 말이야. 껍질수가 많아지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커지는 거고, 그다음에 핵전하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 반지름이 작아져요. 작아지는 거였죠. 왜? 중앙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그만큼 강하니까. 자, 근데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산소, 플루오린, 나온 뭐예요? 나트륨, 마그네슘입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산소, 산화이온 뭐야? O, E-. 자, 플루오린 이온 뭐예요? F-. 모르면 안 돼요, 지금. 나트륨, Na+, 마그네슘. 사실 얘네들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주기율표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고 전자 어떻게 해야 될지 보면 되잖아. 그치? 뭐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라서 전자 2개 얻을 거고, 그래서 E-가 될 거고, 플루오린은 17쪽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7개고, 그럼 하나를 더 얻으려고 할 테니까 마이너스 1가. 나트륨은 1쪽이라서 원자과 전자가 1개고, 그럼 그걸 버리게 될 테니까 플러스 1가. 마그네슘은 2쪽이니까 전자 2개 버리려고 할 거고, 원자과 전자가 2개라서 그거 버리려고 할 거고, 그래서 플러스 2가.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자, 산소 몇 번이야? 그럼 양성자가 몇 개야? 8개. 근데 그럼 O2-E는 전자가 몇 개인 거야? 10개죠. 자, 플루오린 몇 번? 19번. 자, 9번이죠. 산소 다음이잖아, 그냥. 그래서 9번이고, 얘 양성자 9개인데 지금 F-니까 전자 몇 개야? 10개. 자, 나트륨 몇 번이야? 11번. 나트륨 11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1개. 근데 얘 플러스 1가니까 전자 몇 개? 10개. 그치? 양성자가 전자보다 하나 많다는 뜻이잖아, 이게. 마그네슘은 12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12개. 근데 2 플러스니까 전자 몇 개? 자, 우리가 이렇게 전자수가 동일한 이온을 등전자이온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 보면은 말 그대로 전자수가 똑같다. 등전자이온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들은 전자수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껍질수도 똑같겠지. 그리고 가려막기 효과도 똑같아요. 왜?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간 반발력이니까 전자수가 같으면 당연히 같은 거지. 얘는 지금 가려막기 효과도 똑같고 껍질수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 크기한테 영향을 주는 건 딱 뭐만 남아? 핵전해량만 남지. 그래서 핵전해량만 가지고 따져주면 되니까 누가 제일 반지름이 커? 그치? 얘가 지금 핵전해량이 제일 작잖아. 그럼 제일 약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가장 커. 그 다음 플루오린, 그 다음 나트륨, 그리고 마그네슘이 제일 작지. 왜? 마그네슘의 핵전해량이 가장 크니까. 이건 원자 반지름이랑 다르잖아. 이온 반지름 할 때니까. 이건 이온의 지금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전자수 바꿔놓고 생각해 주라고.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누가 A야? 나트륨이 A겠죠? B가 마그네슘이겠네. C가 산소, D가 플루오린이면 되겠네. 그치? 그리고 이제 풀면 되지. A는 나트륨 맞네요. 자, C와 D는 비금속 맞네요. 산소랑 플루오린이니까.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 전하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A랑 B 비교해보면은 그쵸, B가 더 큰 거죠. 전자수 똑같으니까. 됐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는 다 이런 식인데,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화학에서 1단원하고 4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얘기했었다시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몰 나오는 그거, 거기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4단원도 되게 어렵고, 왜냐면 얘네들이 수능 기준으로 그냥 거의 수학 문제 풀듯이 푼다고 보면 되는 것들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냥 계산하고 뭐 계산한 걸로 답 구하고, 이런 뭔가 말 그대로 진짜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되는 애들이라 어려운 거고, 수학이 어려운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지.
그래서 1단원하고 4단원은 그냥 그런 단원이고 2, 3단원은 이제 개념 위주의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거는 3단원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오비탈 거기가 2단원이란 말이야. 근데 2단원이 내용은 더 어려웠을지 몰라도 2단원이 제일 쉽습니다. 화학원 전체에서. 그 문제로 따져보면. 왜냐면 2단원은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험 본 걸 보면은 뭐 대충 다들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양자수 따지는 거라던가 아니면 오비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전자를 배치를 한다라는 것만 잘 이해하고 외워두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 어렵게 물어볼 만한 요소가 없어서.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3단원이 원래 되게 어렵습니다. 나중에 내년에 가보시면 1, 4단원만큼은 아니어도 3단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당장 여기 지금 고1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제 1년 남았어. 이걸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할 때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참고로 이제 수능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요거야 진짜 어려운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3단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다 시간 끌기용, 시간 오래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 어려운 난이도를 가지고 잘 해둬야 될 겁니다. 아무튼 뭐 다음에 또 뭐 무슨 문제 한 문제 정도만 더 풀어볼까? 차적 이완하지는 안 하니까 안 되겠고 그러니까 뭐 14번 같은 거 해볼까요? 53쪽에 14번 같은 거. 그거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시죠. 자, 그냥 같이 봅시다. 얘들아. 자. 뭐 그래. 원래 이제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주어진 게 질소랑 산소랑 플로린이랑 나트륨이니까 그냥 4개에 대해서 각각 홀전자수 그러니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의 홀전자수가 몇 개인지도 다 적어보고 원자가 전자수도 몇 개인지 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일 이온 에너지도 서로 다 비교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일 이온 에너지 비교는 좀 나중에 하더라도 자 일단 얘네 홀전자수부터 다 얘기해봅시다. 얘네 홀전자수 몇 개게요? 일단 질소가 홀전자수가 몇 개게? 질소의 홀전자수는 3개입니다. 자, 홀전자수를 세려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해야 돼요. 질소 몇 번이야? 7번이죠. 뭐 7번이니까 가장 안쪽 껍질에 1s 2개, 그 다음에 2s에 또 2개, 그 다음 2p에 3개 이렇게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비탈 전자 배치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s 2개는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한 쌍으로 들어있을 거 아니야. 2s에 2개도 이렇게 한 쌍으로 들어있을 거 아니야. 2p의 3개가 어떻게 돼? 하나 나눠 들어가 있잖아. 왜? 훈트 규칙에 의해서. 그럼 얘네가 지금 홀전자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3개 맞잖아. 이렇게 세는 거라고. 산소는 여기서 하나 더 늘어나면서 그치? 여기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갈 테니까 홀전자수가 2개. 플로리는 1개가 되겠지. 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테니까. 나트륨은 1개. 왜? 나트륨은 여기 다 채우고 나서 3s에 1개 들어있을 테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을 거 아니야. 말 그대로 홀전자수라고 하는 건 오비탈 배치를 그렸을 때 혼자 있게 어떤 오비탈에 혼자 들어있게 되는 전자를 홀전자라고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홀전자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원자가 전자는 어떻게 돼? 질소 5개, 산소 6개, 플로린 7개, 나트륨 1개. 그 다음에 제일 이온화 에너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온화 에너지야. 자, 이온화 에너지 크기 비교해 봅시다. 자, 이 중에 이온화 에너지 제일 큰 게 누구? 자, 우리 주기율표에서 어디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럼 주기율표 봤을 때 이 중에 가장 오른쪽 위에 있는 게 누구야? 그래서 플로린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질소 그리고 나트륨이 제일 작겠지. 주기율표를 보면 되잖아. 그치? 수해 나트륨까지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잖아. 플로린이 제일 오른쪽 위에 있고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질소고 나트륨은 아예 여기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 이거 맞아? 뭐가 틀렸어? 그치? 질소랑 산소 중에서는 질소보다 산소가 플로린에 가까운 건 맞는데 우리 어떻게 된다? 여긴 뒤집힌다라고 했었죠. 유가 유효 유유반 유유가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산소가 있는 16족하고 질소가 있는 15족 사이에서는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순서가 뒤집힌다라고 얘기했었지. 바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잖아. 졸려? 졸리지 마. 졸려요 하면은 여러분들의 안 졸게 할 방법이 뭐 없어요. 뭐가 있냐? 공부를 하러 왔으면 니들이 안 졸아야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14번은 그럼 뭐 이 안에서 풀리지 않나? 그러면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의 홀 전자 수가 W랑 Y랑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둘 중 하나가 W고 나머지 하나가 Y인 거겠지. 같은 게 지금 플로린하고 나트륨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가 Y가 제일 커야 된다라고 하는데 원자가 전자 수가 뭐 여기 보시면요. 그럼 얘가 Y라는 뜻이겠네. 그치? 이 둘 중 하나가 W랑 Y인데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Y의 원자가 전자 수가 제일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Y고 얘가 W고 그러면 Z랑 X 순서니까 얘가 Z고 얘가 X네. 맞아? 그치? 자,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X랑 Z 그러면 X랑 Z 얘네 둘 중에 원자 반지름 큰 건 질소가 더 크죠? 질소가 산소보다 원자 반지름 더 큰 거 맞지? 왜? 질소의 핵 전하량이 더 작으니까. 그 다음에 네온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W, Y. 이거는 네온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W랑 Y를 이온으로 바꿔놓고 보면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나트륨하고 플로린은 Na 플러스가 원자번호 11번이면 양성자 11개인데 전자 10개인 거고 Y는 결국 플로린이니까 F 마이너스일 거고 얘는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10인 그러니까 등전자 이온이잖아. 그럼 누가 더 커? F 마이너스가 더 커. 왜? 핵 전하량이 더 작으니까. 오케이? 뭐 어차피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푸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해했으면 됐고 이제 오늘 할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할 건 공유결합, 뭐 분자구조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간단하게 화학결합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히 하긴 좀 그렇고. 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화학결합은 저기 뒤에 정신 차리고 필판 보시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화학결합은 저 셋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세 개를 제외하고는 화학결합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화학결합은 저 셋 중에 하나를 들어가. 예를 들어서 뭐 고1 때 여러분들이 뭐 펩타이드 결합 뭐 이런 것도 배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인산당 염기 뉴클레오타이드의 뭐 탈수축합 뭐 이런 중합결합 이런 것도 또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합을 배울 텐데 그게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펩타이드 결합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유결합이고 뭐 그래서 결국은 그 과학에 존재하는 모든 화학결합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 세 가지 화학결합들에 대해서 각각 특징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가장 편한 게 이온결합이니까 이온결합 얘기부터 해봅시다. 이온결합이 뭐야? 금속이랑 비금속. 네, 좋아요. 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해. 어떻게? 전자를 그쵸, 전자를 교환을 하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줘. 자, 금속은 전자를 버려서 뭐가 되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뭐가 돼? 왜? 양성자보다 전자수가 많아서. 뭐 이온으로 따지면 그쵸. 음이온은 양성자보다 전산수가 많은 거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양이온은 양성자 수가 더 많은 거겠지. 근데 왜 금속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줘버리는 건데? 그치. 금속은 전자를 버리려고 하는 애들이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란 말이야. 이유는 옥텟 규칙이 만족하고 싶으니까 였던 거란 말이죠. 그치? 자, 금속의 이제 대표적인 게 리튬, 1쪽인 리튬하고 1쪽인 나트륨하고 2쪽인 마그네슘하고 또 1쪽인 칼륨, 2쪽인 칼슘, 뭐 13쪽인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얘 원자과 전자, 리튬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한 개. 근데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을 8개로 채우기 위해서 7개를 얻는 것보단 이 한 개를 그냥 버려서 그 껍질을 없애버리는 게 빠르지. 그러니까 전자를 버리는 거고 나트륨도 마찬가지. 원자과 전자 몇 개야? 한 개. 7개 얻어오는 것보다 한 개 버리는 게 빠르잖아. 나트륨은 마그네슘 원자과 전자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6개 얻어오는 것보다 2개 버리는 게 빠르다. 알루미늄은 몇 개야? 3개. 그러니까 3개 버리는 게 5개 얻어오는 것보다 빠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8.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을 시키고는 싶은데 지금 얘네들은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가 얼마 안 되니까 버리는 게 얻어오는 거다 빨라. 그래서 버리려는 성질이 강해. 그런 애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해. 그거에 비해서 비금속은 뭐야? 전자를 얻고 싶어 하잖아. 왜? 뭐 대표적으로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 몇 개야? 6개죠. 예, 산소는 16쪽이에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6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2개를 얻어오는 게 6개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그러니까 얘도 하나를 얻어오는 게 7개를 버리는 것보다 빠른 거고. 그래서 비금속들은 전체적으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뭔가 전자를 얻어오는 게 당연히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났을 땐 굉장히 아름답게 얘네들은 그냥 버리고 싶어하는 애들, 얘는 얻고 싶어하는 애들이니까 내가 버릴게 네가 받아 해서 이온결합하면 되는 거지. 너무 좋죠. 그래서 이온결합은 굉장히 쉽게 형성되는 결합이기도 하고 되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는 금속결합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금속결합은 뭐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금속끼리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얘는 왜 어떻게 되는 건데? 하나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 하나에다가 어떤 거 여러 개 합치는 거? 일단 봐봐. 자,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금속끼리가 돼요. 그럼 금속끼리면 뭔 소리냐면 전자를 버리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 근데 버리고 싶은 애들끼리 모여서 대체 무슨 수로 결합을 하는 거지? 다 버려서 하나를 만들어요. 맞아요? 예. 저긴 좀 그만 줘랐으면 좋겠. 안 줘는 거지? 그러니까 안 줘라도 일단 고개는 숙이지 마세요. 고개를 떳떳이 들고 졸든가 하십시오. 네, 죽어도 선체로 죽어라. 자, 아무튼 그러니까 약간 얼추 비슷한 말이 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버리고 싶어 하거든. 근데 봐봐, 여러분들 지금 종이컵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버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버려요. 버리면 돼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면 돼. 버리는 건 원래 되게 쉬운 일이잖아. 그래서 이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필요한 조건이 따로 있지 않아. 물론 원래 이 전자라고 하는 건 그냥 공기 중에 내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누가 받아줘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금속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냐면요, 전자를 버려요. 그래서 전자를 버리고 전부 다 양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전자들이 완전히 밖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트륨 원자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게 되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Na+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자를 하나씩 버렸는데 그 버린 전자가 완전히 버려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5개가 있으면 5개의 버려진 전자들이 여기 안에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요. 금속 양이온들이 모이고요. 그 양이온들이 버린 전자들이 그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양이온들을 서로 묶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금속 결합이에요. 좀 특이하지.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리는 건 너무 쉬워. 그냥 가진 걸 버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 분필이 버리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다 버리고 여기 버리면 되잖아. 나가서 휴지통에 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이죠. 얘는 뭐야? 얻어야 돼. 그치? 애초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잖아. 근데 비금속은 얻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 비금속끼리 모인 거니까 얻고 싶어 하는 애들만 모였지. 이건 버리고 싶어 하는 애들만 모인 거랑은 얘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치? 다 얻고 싶어 하는 애들밖에 없어. 그러면 누군가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얻고 싶어 하는 애들만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뭉치는 거지. 그게 공유결합인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은 다른 결합들에 비해서 좀 더 특이하고 대신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은 모든 화학결합을 통틀어서 화학결합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 중에서 일단 공유결합이 가장 강해요. 적어도 화학에서 얘기하는 결합에선. 물리에서 얘기하는 결합까지 합치면 막 핵 안에 있는 결합 이런 것까지 합치면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는데 거기까지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개념이지. 뭐 대표적인 비금속 아무거나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수소랑 이렇게 플로린이 있어. 그럼 얘는 둘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전자를 얻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소가 수소는 좀 그런가? 뭐 아무튼 수소도 비금속이라 전자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어차피 내가 얻고 싶다고 계속 소리를 지른다고 한들 누가 줄 게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대신에 얘는 어떻게 해? 그럼 내 전자 하나를 너한테 줄게. 대신 너 전자도 나한테 같이 이렇게 공유하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소가 가진 이 전자랑 플로린이 공유해준 전자까지 합치면 수소는 두 개의 전자를 갖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수소의 옥텟 규칙이 만족되는 거지. 가장 안쪽 껍질은 두 개만 들어가면 되잖아. 그리고 플로린은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원래 본인이 가진 거 6개 더 있잖아. 플로린의 원자가 전자는 7개고 그 중에 여기 6개 있으면 요거 1개 해서 총 7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수소가 공유해준 거 하나까지 8개 해서 옥텟 규칙 채운다. 이게 공유결합이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여기까진 좋아.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공유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뭐 10만 원짜리 뭐 전자제품이라던가 뭐 게임기라던가 이런 걸 사고 싶어. 10만 원짜리 뭔가를 같이 사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가진 돈이 5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사고 싶어. 그래서 똑같이 이걸 너무나 사고 싶어 하지만 5만 원만 들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둘이 돈을 모아서 이걸 사기로 했어. 그래서 같이 10만 원을 모아서 샀는데 문제가 여러분들이 들고 5만 원을 들고 갔고 그 사람도 5만 원을 들고 갔으니까 분명히 돈을 똑같이 낸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막 힘은 거의 뭐 강호동급이고 막 힘이 막 천하장사에다가 거기다가 막 집도 막 잘 살아. 그리고 막 뭐 부모님이 막 법조계에서 일을 한대. 막 그래갖고 막 짱짱해. 뭐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부모님이 저딴 거 사는 데는 돈 더 못 줘. 막 이런 걸 수도 있잖아. 혹시 또 더 비싼 거 사?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처음엔 잘 쓰다가 갑자기 걔가 내가 하루 더 쓸래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나 같아도 그럴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걸 갑자기 분명히 3.5일씩 나눠 쓰기로 했는데 3.5일이 너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자꾸 내가 3일 쓰고 제가 4일 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 한 수요일 낮 12시에 만나서 봤구나? 그것도 좀 이상하네. 밤에 잘 때는 어떡하라고? 그치?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다가 수요일도 안 되는구나. 목요일이어야 되는 건가? 아무튼 뭐가 됐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반반 나눠서 쓰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한 대로 누가 힘이라도 더 세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쓰게 될 거란 말이지. 느낌상 그렇잖아요. 그게 얘네들한테도 똑같이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나도 전자가 필요하고 쟤도 전자가 필요해서 가운데다가 공유를 했어, 전자를. 근데 둘 다 똑같은 만큼 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더 많이 필요로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누군가는 더 세게 잡아당길 거란 말이야. 이런 느낌. 공정하지가 그치? 애초에 이 전자라고 하는 게 그쵸? 공정하지가 않은 거지. 애초에 이 전자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 더 세게 잡아당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수소랑 플로린이 있으면 이 정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자가 정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로린 쪽으로 치우쳐져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 이렇게 공유하느라 생긴 이 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유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이런 걸 분극이라고 해요. 극이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건데 뭐 사실 이거는 생명에서 쓰는 개념이니까 이거 말고 정확하게 말고 화학에서 쓰는 개념은 쌍극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것도 잠깐 지우고 이따 얘기하고 가장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 이제 극성이란 표현이에요. 극을 띠게 되는, 그치, 제일 낫지? 극을 띠게 되는 성질이다 라는 극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했는데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를 이제 극성이 이루어진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개념은요, 화학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유용한 화학적인 그 개념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 나중에 화학 관련한 연구를 하게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물질을 하나 갖다 놔. 얘가 막 이것저것 물질이 결합되어 있는데 새로운 물질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물질을 봤을 때 극성 무극성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게 많은 성질을 한 번에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라서 실제로 되게 유용해요. 정말 유용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어요. 이 개념만 잘 잡혀 있어도 정말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결합 자체가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극성 공유결합은 그쵸? 결국은 뭐냐? 누군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게 더 많이 잡아당기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를 전기 음성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전자랑 친한 음성이 되려는 정도, 전기 음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주기율표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번까지 중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강한 게 누구게요? 수소. 뭔가 또 생각나지 아니야. 16. 헬륨. 이거 봐. 뭐 사실 어차피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이 중에 강한 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왠지 중앙에 있는 애들 중에 누가 강하다고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번까지 안에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따져도 결국 그 20번 안에 있는 누군가가 제일 세요. 칼륨인 것 같아요. 칼륨일까? 칼슘일까? 자, 생각해봐. 칼슘. 자, 칼륨의 위치는 어디야? 여기지. 칼륨의 위치가 여긴데 칼륨 밑으로도 원소들이 있잖아. 헬륨. 왠지 얘가 더 셀 것 같으면 이 밑에 애들이 더 세지 않을까? 이거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좀 그렇고 헬륨. 일로 가는 게 낫겠죠. 13족의 헬륨이네. 헬륨. 헬륨?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다시 이 전기음성도가 뭐라 그랬냐면 공유전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인 건데 18족은 뭐예요? 비활성기체. 그럼 결합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해.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18족은 아예 전기음성도를 얘기할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세. 그래서 전체 물질 중에서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큽니다. 이름부터 화려했어. 플로린. 왜냐면 플로린 그냥 간단하잖아. 왜? 껍질 수가 적으니까 반발력도 적고. 그치? 그래서 가려막기 효과도 적은데. 근데 그 껍질 수가 적은 애들 중에선 핵전해량이 가장 크지?
2주기 중에 가장 핵전환량이 크잖아. 선생님 네온 있는데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네온은 공유결합을 안 하니까 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루오린이 가장 정자쌍을 잡아당기는 정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4.0으로 정했어, 사람들이. 왜냐면 이 정기음성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비교할 수만 있게 정하면 돼요. 그래서 플루오린을, 가장 강한 플루오린을 몇으로라도 정해야 되는데 그냥 4.0으로 정한 거야, 그냥. 그래서 플루오린을 4.0으로 정했을 때 그거랑 비교하면요, 산소가 대략 한 3.8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플루오린 밑에 있는 염소가 대략 한 3.5 정도가 돼요. 그리고 산소 옆에 있는 질소는 대략 한 3.6에서 3.5 정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랑 비교했을 때 수치가 서로 다 달라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제가 방금 얘기한 거에서 플루오린을 4.0으로 그냥 정하고 이렇게 비교했다라고 화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한 반쯤 구라예요. 네. 왜냐면 이게 어려워서 그래.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화투에 화학 2는 가야 돼. 보통 화학 2는 무슨 그거 아니고요. 너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2과목, 고3 때 배우게 되는 2과목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이냐면 고2 때 배우는 원과목까지는 다 그거야. 그래도 고등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직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기초과학의 형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화학 1을 배웠지만 화학 쪽으로 안 가도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이런 게 화학 1의 내용인 거예요. 생명과학 1이면은 이거는 내가 생명과학 쪽으로 진로 선택을 안 해도 어디서든 쓸 수 있다. 이런 게 생명과학 1. 이런 개념인 거지. 기초과학이야, 원과목은. 근데 2과목은 전공과학이에요. 내가 화투를 선택해서 배운 것들은요, 화투, 그러니까 내가 화학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는 지식들입니다. 내가 물투를 선택해서 얻은 지식들은 내가 물리 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쓰지 않을 지식들입니다. 전공 지식, 이제 전공 기초, 전공 지식을 배우는데 필요한 기초를 좀 배워본다. 이런 게 이제 2과목인데, 그래서 이제 화투에서 화학전지, 산화하는 전지라는 파트를 가보면 어떤 게 있냐. 한쪽 전극에다가 플루오린을 넣고 한쪽 전극에다가 산소를 넣으면요, 정확하게 이 차이인 0.2만큼 전압이 형성돼요. 그 전압으로 만들어진 게 이 전기음성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름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루오린이랑 염소로 하면은 0.5V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지.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대충 그냥 실제로 이제 화원 책에서도 그렇다시피 그냥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플루오린을 제일 강한 플루오린을 4.0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그냥 그거보다 이렇게 작게 비교해서 표시해 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그냥 계속 합시다. 쉬지 말고 계속 해도 되니까. 안 쉬워요? 네. 좀 빨리 끝나나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저기 있는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산소랑 플루오린을 이렇게 갖다 놓고 공유결합 해볼게. 그러면 가운데 이제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게 되나? 몰라요. 아니요. 자, 저기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4.0이라고 있고 산소가 3.8이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전자쌍을 4.0 정도로 잡아당긴다는 뜻이고요. 얘는 전자쌍을 3.8 정도로 잡아당긴다는 뜻이야. 그러면 전자쌍이 가운데가 아니라 어디에 있겠어? 그치? 플루오린 쪽으로 있겠죠. 플루오린이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다시 질소랑 산소가 이렇게 있어. 자, 질소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있어. 그럼 걔는 가운데 있겠어? 아니요. 아니겠지. 그럼 어느 쪽으로 있겠어? 산소 쪽으로 있겠죠. 그래서 산소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자, 이번엔 탄소랑 수소를 해볼게요. 참고로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한 2.1인가? 1.8인가? 둘 중 하나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2.1이 맞을 거야. 저 정도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탄소랑 수소 이렇게 갖다 놓고 나면 가운데 전자쌍이 있을까? 갑자기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탄소 같은 경우는 질소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한 3.3? 3.4 정도 됩니다. 그럼 얘는 3.3, 3.4 정도고 수소는 2.1이니까 그럼 여기 점성 그어놨을 때 누가 더 전자가 어느 쪽으로 있겠어? 탄소 쪽으로 있겠죠. 탄소 쪽으로 이렇게 전자가 치우쳐지게 되니까 이거 뭐야?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처럼 결국 뭐냐면요. 원래 우리 원소들 중에서 전기음성도가 같은 원소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기울어져 근데 4.6 더 내려갈 수 그래서 서로 다른 원소끼리의 결합은 거의 다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 될 수밖에 없어. 거의 다예요? 사실 예외가 없는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한에선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20번까지 중에서는 그냥 예외가 없다고 보면 돼. 78번만. 자, 근데 맞춰봐 65번이야 자 수소랑 공유결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그냥 있어요. 가운데 그치?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전자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H2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H2 맞는데 당연히. 이걸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해.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전자가 안 치우쳐지지. 그럼 물질 전체가 무극성이 됩니다. 그게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중성? 그냥 전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전기적인 중성인 거지. 얘네들이 다 전기적인 중성은 맞는데 근데 하나 안에 극이 나눠져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 안에 극이 안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한테 자석을 갖다 대거나 하면 달라붙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이런 게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수소가 붙어요? 자석에? 아니요. 안 붙어있으니까 무극성 무극성. 우리가 요 극성 물질의 대표적인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그 왜 이렇게 대전된 막대기 같은 거 물 이렇게 쭉 떨어져 있을 때 그 옆에다 대전된 막대기 같은 거 갖다 대면 물줄 이렇게 휘는 거 있잖아. 전기 찌지간다고? 전기 찌지면 물 옆에서 아니 물 이렇게 빗겨나가는 그거 얘기야 물 이렇게 휘어서 떨어지는 거. 집에 가서 해봐. 집에 가서 수돗물 이렇게 틀어놓고 여러분들 그 막 이런 얇은 화일이나 이런 거 겨드랑이 막 엄청 비빈 다음에 옆에다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물줄기 휘는 거 볼 수 있어요. 물 맞아 나를 피하는 이게 극성입니다.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안에 극이 생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인력과 청력이 생기는 거. 그런 게 극성인 건데 근데 얘는 이제 무극성이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고 그게 없어. 그래서 얘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무극성 물질이에요. 자, 얘는 극성 공유결합 했지? 그래서 OF 이게 OF2거든? 얘는 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NO 같은 경우도 NO2인데 얘도 극성 공유결합을 했으니까 극성 물질이에요. 극성 분자. 그게 있어. 이렇게 옆에다가 대전체 갖다 대면은 이렇게 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CH 얘 극성 공유결합했잖아요. 이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CH4인데 얘는 무극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거지. 분명히 공유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인데 그 CH가 모여서 만들어진 CH4는 무극성 물질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벡터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네, 스칼라 벡터, 그 벡터. 원래 벡터의 개념이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와요. 그만. 그 스칼라랑 벡터가 무슨 뜻이냐면 스칼라는 그냥 말 그대로 스칼라가 뭐야? 스칼라는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만큼 많고 적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냥 1, 2, 3, 4, 5, 6, 7, 8, 9, 10 하면 10이 더 큰 거고 9가 더 적은 거고 이렇게 양만. 그러니까 이 스칼라는 뭘 포함하고 있지 않냐면 방향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개념이 스칼라예요. 그리고 벡터는 방향을 포함하게 되는 개념을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양에다가 방향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뭐 사람에 따라서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물리 역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속도가 벡터 개념인 거고 속력이 스칼라 개념인 겁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빠른가 느린가만 비교하는 게 속력이잖아. 근데 그 방향이 어디로인가까지 같이 얘기하는 게 속도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칼라와 벡터의 개념의 차이인데 뭐 이것도 안 익숙하면 결국 이 벡터를 여러분들이 언제 처음 다루냐면 중1 때 힘의 합력이라고 하는 데서 배웁니다. 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 물질에다가 위로는 10N의 힘을 가해줘요.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는 똑같이 10N의 힘을 가해줘. 그러면 이 물질에 최종적으로 가해지는 힘은 어떻게 되냐? 이게 힘의 합력이지. 20은 아닐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와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요. 얘와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어. 우리가 이걸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거든. 벡터를 합칠 때 나오는 거. 그래서 이 사이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어주면 이게 정확하게 이 두 힘을 합친 만큼이 됩니다. 20이요? 20 아니에요. 이거 20보다 작아. 10N, 10N인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둘을 합쳤을 때 20N보다 작은 힘이 걸립니다. 계산해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려면 이 각도를 알아야 돼가지고 어차피 계산 못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다 이렇게 되는 게 벡터의 개념이에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자,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거에 이 벡터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자, CH4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CH4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분필은 좀 봐봐. 일단 이 CH4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CH4는 극성공유결합이긴 한데 자,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이렇게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이렇게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 탄소를 기준으로 수소가 전자를 뺏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치우쳐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로 치우쳐지게 될 거냐면 탄소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가 아까 이제 3.4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3.3이 맞을 텐데 아무튼 3.4로 그냥 대충 해놓고 그리고 수소는 2.1만큼 잡아당기니까 그러면 얼만큼 탄소한테 치우쳐지겠어요? 1.3. 그렇죠? 그래서 탄소한테 1.3만큼 이렇게 치우쳐지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도 전자가 그치 이쪽으로 1.3만큼 치우쳐지게 되고 얘도 여기서로 1.3만큼 치우쳐지게 되겠지. 자, 열로 1.3만큼 치우쳐지게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 얘가 이쪽으로 1.3만큼 치우쳐지는데 얘가 이쪽으로 1.3만큼 치우쳐지니까 이건 무슨 뜻? 서로 방향이 반대인데 같은 만큼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지. 그치, 두임의 평형. 둘은 상쇄됩니다. 그렇잖아. 같은 물질을 놓고 양쪽으로 똑같은 힘의 크기로 당기면 멈춰 있잖아. 줄다리기. 그 줄다리기처럼 얘는 이쪽으로 1.3만큼 치우치려고 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1.3만큼 치우치려고 하기 때문에 결론이 치우치지 않는다가 돼버린다고. 그리고 얘도 위에서 아래로 1.3만큼 치우치려고 하는데 얘는 위로 1.3만큼 치우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또 둘이 상쇄되지. 그럼 전체적으로 전자의 치우침의 현상이 어떻게 되겠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치우쳐지지 않게 돼서 결합 자체는 극성 공유결합이었는데 그걸 다 모아놓고 나니까 물질이 무극성이 돼요. 최종적으로 이제 전자가 안 치우쳐진 게 되는 거지. 엄청 많아요. 근데 좀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차피 그 극성 무극성 판단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 화살표처럼 표시한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기음성도 차이를 수치로 갖는 이 벡터 값 있잖아.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맞아요. 쌍극자 순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투 개념이 필요해서 그거까지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게 되는데 그리고 우린 결론적으로 저 쌍극자 모멘트를 전부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그걸 무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를 다 더했지만 0이 되지 않으면 극성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면 무극성,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면 극성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럼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음성도랑 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거를 애들 생김새에 따라서 좀 구별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수소랑 공유결합을 쭉 시킬 건데 자 이주기 원소들을 수소랑 공유결합을 시켜볼게요. 그럼 앞에부터 와봅시다. 자 수소랑 공유결합할 수 있는 이주기 첫 번째가 누구야? NA 아니 리튬 리튬은 공유결합해? 아니요. 리튬 금속이니까 걔는 빼야지. 산소 헬륨 금속이야. 공소. 근데 산소 중금속이 이거 아니야 베릴륨 준금속 아니에요. 베릴륨 금속인데 공유결합해요. 오 이거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베릴륨은 되게 신기해. 그래서 베릴륨은 결합은 공유결합인데 또 막상 행동하는 건 이온결합처럼 행동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사기꾼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결합 자체는 공유결합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막 이온화도 되고 하는 행동 자체는 이온결합처럼 행동. 4강이시다. 그 시험지 여기 있어? 찾았어? 응.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BH2를 보면요. 자 베릴륨은 몇 족 원소야? 3조 2족이잖아 2족. 베릴륨 2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수소 2개랑 공유결합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뭐 대충 해볼까요? 여기 이렇게 수소랑 공유결합 할 거고 여기 이렇게 수소랑 공유결합 할 거야. 자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 볼 게 뭐가 있냐면 그치 양쪽으로 있어야겠지. 왜? 뒤에 적당하게 비율 맞춰줘야 돼. 아니 비율을 맞춰야 돼서 뭔가 대칭?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대칭이 편하네요 이런 거야? 자 실제로 BH2는 이렇게 생겼거든. 왜 이렇게 생겼게? 붙어 있을 그 둘이 멀어지려니까 뭐 멀어지려고 하니까. 왜 멀어지려고 하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쵸. 자 봐봐. 지금 여기에 있는 이거는 공유 전자쌍 그러니까 전자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뭐야? 전자예요. 전자랑 전자 사이엔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끼리는 서로 가장 멀리 있으려고 합니다. 왜? 반발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니까. 근데 가운데 베릴륨을 기준으로 서로 제일 멀어질 수 있는 게 뭐야? 당연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합니다. 전자쌍끼리는 반발해서 서로 제일 멀리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BH2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각도가 180도고요. 그리고 그치 무극성일 수밖에 없겠지. 왜? 항상 똑같은 만큼 그치 양쪽으로 형성될 테니까 정확하게 상쇄되겠지. 그치? BEH2면 BH 여기에 생기는 쌍극자 모멘트랑 BH 이쪽에 생기는 쌍극자 모멘트가 서로 방향만 반대고 같은 크기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쳐서 0이 될 수밖에.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가봅시다. 붕소 다음 누구? 아 붕소? 다음 누구 아니야. 베릴륨 다음 누구? 산소 베릴륨 다음 붕소 붕소니까. 자 붕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게? 2번 11번 3번. 왜? 붕소 원자과 전자 몇 개야?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붕소 원자과 전자 수가 3개란 말이야. 왜? 13족이니까. 어? 붕소가 13족이라서 원자과 전자 수가 3개야. 그러니까 가진 게 3개밖에 없으니까 공유도 3번밖에 못 해줘. 그러니까 원래 옥텟 규칙을 8개를 채우고는 싶은데 8개 채울 방법이 없어요. 지가 공유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어서. 베릴륨도 마찬가지였던 거지. 베릴륨도 2번만 공유결합할 수 있는 이유가 전자를 2개밖에 안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붕소는 이제 3개 갖고 있으니까 3번 공유결합할 수 있어서요. 수소랑 결합하면 BH3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 서로 제일 멀려면. 120도 그치? 120도의 각도를 갖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여기 120, 120, 120. 그러네. 벤츠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BH3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120도고요. 우리는 이런 형태를 평면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극성이게 무극성이게? 무극성 무극성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1 때 애들 앞에서도 그렇고 중1 때 배웠던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중1 때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그랬다고. 아무튼 한 달 간다. 우리 힘의 합력에서도 120도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정확하게 이 사이 방향으로 얘랑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거랑 정확하게 방향 반대로 상쇄되겠지. 그래서 쌍극점 모멘트 합이 0이 됩니다. 이 둘을 더한 게 얘랑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무극성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BH3는 이렇게 평면삼각형이 되고 무극성이 된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늘려봅시다. CH4. 아까 했던 거니까. 근데 실제로 나타내면은 CH4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렇지. 위에다가 자, 원래 우리가 흔히 CH4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90도일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평면상에 그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 CH4는 우리가 2D 스크린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 안에 존재한단 말이야. 3D 그치?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평면일 때는 이 네 개가 서로 제일 멀려면 90도가 제일 먼 건데, 입체로 나오면 이렇게 하면 더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치? 아우 씨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서로 더 멀어질 수 있지. 90도보다 더 멀잖아 서로 다. 이렇게 하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무슨 뭐예요 이거? 사면체. 그치? 그래서 얘가 사면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치 정사면체형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사면체의 요 하나의 내각의 여기 각도는 109.5도예요. 요거는 뭐 사실 모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제 외워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이 밑에 세 개를 더했을 때 아까 120도 때랑 똑같습니다. 이 밑에 세 개를 없네. 이 밑에 세 개를 더한 게 요 하나랑 똑같아요. 요거 하나랑 이렇게 돼. 그래서 얘랑 서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은 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합치면 0이 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이것도 무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다음 누구? 질소 질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게? 6번 4번 질소 일단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정신 4개 그래 5개. 7번이잖아. 자, 질소 이도 대답 17번이고 그쵸? 7번이고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럼 공유결합 몇 번 할 수 있어? 아닌데? 4번 아닌데? 1번 아니지. 18번 10번 7번 6.02 20에 23승 공유결합 92번 3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내가 5개를 갖고 있어서 5번 공유해 줄 수 있는 건 맞는데 결국 한 껍질에 전자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8개 8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5개 갖고 있다고 해서 5개를 다 공유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난 지금 3번만 더 얻어오면 끝이야. 8개 채운단 말이야. 인위적인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는 그래서 이 N 질소 같은 경우는 NH3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공유결합을 3번만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NH3랑 BH3랑 비교했을 때 같을까요? 다르겠죠. 왜 다를까요? 자, BH3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합할 세 개가 서로 가장 멀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평형상 이게. 근데 NH3는 그러면 이렇게 안 될까? 네. 왜 안 될까? 없는 애가 있어서 그치. 왜냐면 질소라고 하는 애는요. 전자를 그치 5개 갖고 있는 거니까 옆에 수소랑 공유전자에서 공유전자쌍을 갖고요. 수소랑 공유전자에서 공유전자쌍 갖고요. 또 다른 수소랑 공유전자쌍을 가져. 그리고 남은 2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들끼리 쌍을 이룹니다. 그래서 공유되지 않은 전자쌍인 비공유전자쌍이 돼요. 그리고 비공유전자쌍도 전자는 전자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얘도 얘네들을 밀어내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받아들여주면 되겠냐? CH4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NH3는 단지 여기에 있는 공유전자쌍이 뭐로 바뀐 것 뿐이냐면 비공유전자쌍으로 바뀌면 돼요. 그냥. 여기 전자가 있긴 있는 거지 그대로.
공유결합이 아닐 뿐, 공유전자가 아닐 뿐인 거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NH3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불형이라고 부릅니다. 네, 암모니아라고 부르는데 얘를 이제 삼각불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얘는 각도가 107도예요. 자, 왜냐? 아까 여기가 109.5도였는데 이거 하나 없어진 건 맞거든? 근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있을 때 이 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얘는 공유전자쌍이잖아? 그럼 이 공유전자쌍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위에서는 수소가 당기고 있고 아래서는 탄소가 당기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그치? 탄소가 당기고 있고 여기는 수소가 당기고 있으니까 얘는 위아래로 길쭉하게 당기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이렇게 길쭉하게 형성됩니다. 근데 NH3로 오게 되면 얘가 비공유전자쌍이 됐지. 그럼 위에서 잡아당기고 있는 수소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누워있는 것처럼 되는 거지. 더 질소한테 딱 달라붙어 있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차지하는 공간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나머지를 더 밀어내는 거지. 여기 비공유전자쌍은 공유전자쌍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서 나머지를 더 밀어내서 더 좁게 만듭니다. 그치? 그래서 원래 여기가 공유전자쌍일 때는 서로 제일 멀면 되니까 109.5도였는데 얘가 비공유전자쌍으로 바뀌면서 얘가 난 너네보다 더 자리를 많이 차지할 거야 하면서 얘네를 밀어내서 다 107도로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요. 자, 질소 다음 누구야? 그러면 산소는 공유결합 몇 번 하겠어? 2번. 그래서 산소가 수소 2개랑 공유결합한 게 누구야? H2O, 물이죠. 그러면 H2O가 되는데 잠깐만 하자. 안녕히 계세요. 아, 왜?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자. 이거 뭐야? 이미 53분이야? 이제 보내주셔야 돼요. 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자, H2O잖아요. 그럼 H2O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NH3에서 똑같이 하면 되지. 이 하나를 비공유전자쌍으로 바꿔주는 거잖아, 결국.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분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분형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얘는 각도가 몇이겠어? 104.5. 오, 오케이. 맞아. 2.5. 일단 107도보다 작아서 104.5도예요. 뭐야? 미쳤다. 이게 돼? 2.5도 빼는 거야. 2.5도 빼고 2.5도 빼면 돼요. 나이스. 이렇게 되는 거지. 뭐야?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건 2.5. 다음인 HF까지 가면은 또 밖에 있을 분. 얘는 이제 뭐야? 100도. 그냥 180도지. 1대1 결합이잖아. 그렇지. 얘는 1대1 결합이니까 각도 얘기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사실 180도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고, 얘는 그냥 보통 직선형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공유전자쌍이 이제 한쪽으로 전부 치우쳐져 있는 애들이잖아. 자, NH3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H2O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전부 한쪽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극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요. 중심원자, 요 가운데 있는 애들을 중심원자라고 하거든. 여긴 붕소고, 여긴 베릴륨이고, 여긴 탄소고, 여긴 질소고, 산소 이런 애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많이 얘기하게 되냐?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극성이 됩니다.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무극성이 되는 거지. 왜?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없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칭형이라서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되니까. 근데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으면 대칭형을 띠지 않게 되니까 이렇게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잠깐 여기까지고요, 수업은.